안녕하세요. 박홍순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몇 년 전에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심리학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낸 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웨일북 출판사라는 곳에서 일종의 시리즈물로 쭉 내고 있는 책이에요. 일종의 이제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리즈죠. 지난번에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제학 수업을 가지고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 이제 심리학 수업입니다. 심리학 수업이라는 이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는 이유는 일단 많은 분들이 심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서점에 가더라도요, 주요 코너에 심리학 관련 책들이 쭉 널려 있고요. TV를 켜면 각종 프로그램에 심리학자들이 패널로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심의 증가가 꼭 긍정적인 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곡이라든가 편견을 길러낼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서 심리학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심리에 대한 관심 증가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 그만큼 마음속의 적신호가 자주 켜지고 있다는 걸 반영하기도 하고요. 제가 책 표지 옆에 실어놓은 흑백 사진 보면은 사실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나의 얼굴과 또 다른 얼굴이 그 가운데 겹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서 발견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득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놀라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은 미처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너 웬일이야? 어쩐 일로 그런 반응을 보여? 이렇게 자기의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흔히 그림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림자를 보게 될 때 자기의 또 다른 단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불러일으켜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라는 게 꼭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의식 이면에 무의식 세계까지 포함할 때 온전한 의미의 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인간을 관찰하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의 발로가 바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심리학에 접근할 때 난점이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은요, 주로 이렇게 개인 심리학, 아들러 중심의 어떤 개인 심리학 관련한 서적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신변잡기식 이야기가 많거나 아니면 개인의 가정 환경, 유아기 때의 어떤 조건, 여기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여러 가지 충고를 늘어놓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뭐 이런 것을 굳이 깊이 있게 봐야 되는가 한두 번 보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심리학에 대한 일종의 한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학의 폭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아들러식의 개인 심리학이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리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에 접근하려면 또 다른 난점이 기다리고 있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무작정 덤벼들다가는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흥미를 또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융과 같은 집단 심리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사회심리학과, 특히 현대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언어심리학, 나아가서는 게임심리학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떤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도 꽤 발달하고 있어요. 인간의 진화 과정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과거 인간의 어떤 생활 습성, 어떤 생존의 습성으로부터 현재의 행위 양식, 나아가서는 그 행위 양식 밑에 깔려 있는 심리적인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생물학과 접점이 굉장히 깊은 것이 집단 진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TV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전반을 다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 전체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분야를 대표하는 사상가 혹은 심리학자 30명을 꼽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학적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간략한 명제, 짤막한 명제를 중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다양한 학문들이요. 그 학자,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이른바 엑기스라고 말하는 핵심이 보통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명제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명제와 명제를 비교함으로써 심리학자와 심리학자, 나아가서는 이런 심리학 경향과 저런 심리학 경향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전에 칸트나 니체 등의 어떤 심리학적인 출발에 대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그리고 융의 집단심리학,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 영향이라든가 혹은 언어가 심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또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나가는, 그래서 푸코나 락강, 들레지에 이르는 최근의 언어심리학까지 조명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심리학과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결합도가 상당히 강한 진화심리학까지 다양한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체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 융의 심리학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융의 명제로는 무의식 분석이라는 책에서 말한 무의식은 개인적 층과 집단적 층이 있다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의 물꼬를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몇 마디 제가 함께 여기 올려놨는데요. 보면은요, 마음속에는 개인의 기억 말고도 거대한 원형이 있다. 신화 유형은 선이나 악에 대해 과장, 착각, 무의지를 강요한다. 공동체 심리학은 모방 없이는 불가능하다. 페르소나는 집단적인 마음의 가면이다. 그래서 이 명제를 둘러싼 몇몇 중요한 주장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집단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인데요. 심리학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장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신화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어떤 인류 공통적인 것을 넘어서는 특정한 소집단 혹은 중간 규모 집단이 가지고 있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간의 어떤 집단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개인 속에 녹아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정이나 성격이나 사회적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징의 역할까지도 흥미롭게 풀어나가고 있어서 융 같은 경우가 심리학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요, 무의식은 개인적 층과 집단적 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무의식 자체가 심리학,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죠. 우리는 흔히 정신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죠. 그리고 의식이 우리의 주인이다,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라고 여겼지만, 심리학에서는 아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꼭 의식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무의식이라는 중요한 영역도 함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요. 어떤 면에서는 의식보다도 무의식이 더 깊은 층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 혹은 심리학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섞여 있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은 무의식을 포함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제기한 거고요. 그런데 개인적 층과 집단적 층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인 심리학의 경우는 더더욱 개인의 성장 과정, 유아기 경험, 특히 유아기 때 부모, 아빠와 엄마 사이의 역할 분담, 또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개인 심리학인데, 그 개인 심리학에 대한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걸 넘어서는 어떤 층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에너지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이,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한계를 동시에 뛰어넘고자 했던 융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집단적 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무의식의 개인적 층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페인 화가 바로라는 사람의 마주침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망토까지 두른 어떤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옷자락이 쭉 연결돼서 상자 안으로 이렇게 이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자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알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은밀하고 으슥한 지하실 같죠? 뭔가 어두컴컴하고 뭔가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말고 다른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영향 아래 형성된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마주침이라는 제목조차도 무의식이라는 것은 문득 마주치는 것이다 라는 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재밌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일상적으로 발견하진 않잖아요. 그럼 무의식이 아니죠. 뭔가 눌려있다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우연적인 마주침이라는 속성을 제목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문득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고요. 저 지하실 끝에 벽장에 보면 상자가 몇 개가 더 있죠. 그래서 무의식이 균일하게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개인의 상당히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미지화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들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유아기 때의 성장 환경에서 그 아이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가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의 성격 유형이라든가 행위 양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식과 무의식의 특성들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점. 그래서 그만큼 아이의 유아기 때 개인에게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개인 심리학이고 그런 점에서 개인적 무의식의 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사회로부터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분리된 면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립된 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심리 형성, 무의식 형성이 개인의 유아기 경험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영향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유아기 이전 세대의 경험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 조상,
그것이 씨족일 수도 있고요, 종족일 수도 있고요, 민족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형성된 집단적 심리의 층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 집단적 층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실어놓은 자료에는 그리스의 가면들을 쭉 전시해 놓은, 벽에다 걸어 놓은 사진 올려놨죠. 그 오른쪽 면에는 그리스 신화 얘기들이 펼쳐져 있는 어떤 부조 조각들이에요. 표정은 다양합니다. 가면마다 다양한 표정,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리스인들이,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떠한 의식과 무의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그만큼 아까 융이 무의식에는 어떤 거대한 원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동체적인 원형이. 그리고 그 원형 중에는 여러 작용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신화 유형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서양의 문화, 서양의 정신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뿌리에서 그리스 신화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제대로 접근할 수 없거든요. 또 기독교 문화를 제외하고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교가 미친 영향이라든가 불교가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폭넓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친 신화가, 집단적인 신화로부터 습득된 어떤 심리적 경향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집단정층으로서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럼 현대사에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현대사에서는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심지어요, 조선시대 500년 가까이 유교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요, 그것은 지배계층, 즉 양반들의 규범이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불교적 영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불교적 영향 밑에서는 더 깊은 뿌리에 해당되는 신화적인 요소들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포함한 신화적인 요소들이 더 넓은 저수지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유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찰, 절을 찾아가 보면은요, 저 산 쪽에 산신각이 있죠. 산신령을 모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산신령을 모셔요. 그건 한국적인 특성이에요. 샤머니즘적 요소가 불교와 융합돼서 한국적 불교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 운수를, 토정 비결 같은 걸 통해서 점치기도 하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궁금해하면서 점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신비적 요소 혹은 샤머니즘적 요소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죠. 심지어요, 어떤 입시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요, 전국의 사찰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 내면에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는 거고요. 불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신화가 두텁게 형성해 놓은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집단정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집단적인 심리로부터 사회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 성과 악을 구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아까 그 융이 페르소나는 집단적인 마음의 하나의 이미지고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페르소나는 가면을 말하는 거죠. 내면과 그 내면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는 그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드러난다라는 말일 텐데요. 제가 올려놓은 그림에 한쪽에서는 뭔가 밝은 표정의 푸른색 계통의 표정이 있고, 왼쪽엔 또 약간 경악스러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가면이 있습니다.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구별해 놨죠. 당연히 이 오른쪽 가면에는 일체의 긍정적인 가치들,
뭔가 적극적인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왼쪽 가면에는 좀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집단 심리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의 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어떤 광기, 신비적인 요소가 너무 과격하고 심한 경우는 아무래도 현실에서 제어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숨어들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과격하거나 심하지 않은 것은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렇게 좀 구별되는 양상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집단 심리가 현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인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성적이고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그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기는 것 이면에 비합리적이거나 뭔가 즉흥적이거나 우연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안 그러면 우리가 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지름신이 찾아왔다 그러죠. 그 지르는 걸 왜 하겠어요? 혹은 자기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어떤 습관이나 행위를 하게 될 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자기를 그쪽으로 이끄는 거다라고 말해야 될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시험 성적이나 대학 입시를 비롯한 취업 시험이 아니 어디다가 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의 집단적인 심리로 많이 거론되는 혼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심이란 뜻이에요. 혼내.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에 꼭 봐요. 다음 달 정도에 꼭 연락 주세요.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찾아가면은 뜨악한 표정인 거죠. 왜 찾아왔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의 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과 표정이 상당히 현격하게 다른 현상을 혼내라고 말하는 건데요. 물론 어느 사회나 내면의 자기 마음과 의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차이는 있는데 그 격차가 워낙 커서 일본적인 어떤 집단 심리의 특징으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혼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오랜 기간의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경험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은 거의 1000년 이상을 거의 전국시대처럼 살았어요. 일본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막부 정권이 수립하기 전, 한 250년 이전까지는요, 한 60여 개의 번으로 나눠져서 허구한 날 전쟁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 전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내가 잘못하게 되면, 혹은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목이 날아갈 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뭔가 겉으로는 웃고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요, 난 당신의 편이요, 난 당신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고 겉으로 그것을 꾸며야 되는 필요성이 다른 사회보다도 훨씬 컸었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표정이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한 편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에요.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것은 비슷한 비교를 해보면요, 우린 세계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없었던 나라에 속해요. 중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왕조의 변화를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겪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삼국시대도 통일신라도 거의 4, 500년 이렇잖아요. 굉장히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해왔고 외부와의 전쟁도 굉장히 적었던 편이죠. 그런 점에서 타인의 눈치를 봐야 될 일이 그만큼 적었고 자기의 감정 표현이 보다 더 직설적일 수 있는 어떤 집단적 경험이라는 게 그만큼 많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집단 심리의 차이라는 게 공동체마다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 이 가면은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나요. 한 사람이 똑같은 위치로만 살아가진 않거든요. 집안에서는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죠. 또 직장에 가면은 내 동료가 있지만 상사가 있고 아랫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 밖의 관계에서도 그 자기의 지위나 위치에 맞게 해야 되는 어떤 처신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표정이라는 것이 집단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돼 왔어요. 그건 또 서구와 달라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고 계약관계가 발달해 있는 서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심리적 경향과 아직은 유교적 전통과 전통사회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그 상사 부하 사이에서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집단 심리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제가 사진에 여러 종류의 의자를 쭉 수직적으로 쌓아놓은 걸 올려놨는데요. 그만큼 자기가 어떤 의자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정, 다른 언어, 그 다음에 다른 몸짓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전 세대부터 내 의식과 무의식 안에 숨어든 어떤 원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심리의 일환이다.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르소나는 집단적인 마음의 가면이다라는 말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무의식 또 심리는 개인적 층에서 나타나는 것과 집합적, 집단적 층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공존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한 개인의 마음, 정신,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한 개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서 한 집단, 공동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더 넓게는 인류를 이해하고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런 여러 층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심리학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무의식은 개인적 층과 집단적 층이 있다는 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상징이라든가 신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심리학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었다면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과 친근한 만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